자, 이제 2번 법률의 요건이 나오죠. 21페이지입니다. 야, 중간에 이 법률의 요건에서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성립 요건이 나와요. 일단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거로 봐서 하나는 압니다.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의사표시가 없으면 법률행위가 아니라 준법률행위니까요. 그 다음에 의사표시가 뭐냐면 의사,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뭐예요? 의사표시니까 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원하는 사람,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요. 또 이런 건 의미가 없죠. 나 지금 무척 원해. 이런 건 의미가 없습니다. 뭘 원하는지가 나와 있어야 되니까 원하는 바,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법률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의사표시, 목적이 있어야 된다. 교재에 보시면 이게 뭐냐면 일반적 성립 요건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기억, 당사자, 니은, 목적, 디귿, 의사표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특별 성립 요건이 나오는데 특별 성립 요건에서 뭐 유언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왜냐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근데 우리 특별 성립 요건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요물계약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왜냐하면 요물계약이라는 것은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 일정한 물건이나 행위가 필요한 계약이 뭐예요? 요물계약이죠. 따라서 요물계약에서 그 요구하는 물건은 계약, 법률행위 뭐가 되는 거죠? 성립요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요물계약에 뭐가 있느냐? 첫째, 계약금 계약. 두 번째, 보증금 계약. 세 번째, 대물 변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죠? 현상 강고죠. 따라서 여기서 시험 문제 가끔 나오는데 성립 요건 하면 뭐가 머릿속에 팍 떠올라야 되냐면 요물 계약이라는 게 확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계약금 계약에서 계약금의 지급은 뭐가 돼요? 성립 요건. 보증금 계약에서 보증금의 지급은 뭐가 돼요? 성립 요건. 대물 변제에서 재산권 이전은 뭐가 돼요? 성립 요건. 현상 강고에서 지정된 행위의 완성은 뭐가 돼요? 성립 요건이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요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당사자 의사표시 목적은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성립 요건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요물계약이 떠올라야 되고 요물계약이란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 일정한 물건이나 행위가 요구되는 계약이니까 그 물건 행위는 계약, 법률행위 뭐가 되죠? 성립 요건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하죠. 그 다음에 2번에서 효력요건, 유효요건이 나오죠.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법률행위가 성립을 했다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는 무효일 수도 있고 유효일 수도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립한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선 또다시 유효요건을 갖춰야 비로소 뭐가 돼요? 유효가 되는데 일단 당사자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능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의사표시에 대해서는 의사와 표시가 합치가 되고요. 또 의사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하자가 없어야 되고요. 또 목적에 관한 유효요건으로서는 확정될 수 있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특별 효력 요건에서 또 기억해야 될 개념이 뭐냐면 유동적 무효라는 개념이에요. 자, 유동적 무효는 뭐냐면요. 지금은 무효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유효가 유동적 무효잖아요. 그 말은
유동적 무효가 지금은 무효지만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말은 유동적 무효에서 요구하는 요건들은 다 뭐가 되는 거죠? 유효 요건, 효용 요건이 되는 거죠. 뒤에서 배울 거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거래하면 무효입니다. 다만 허가를 받으면 뭐로 바뀌어요? 유효로 바뀌니까 유동적 무효죠. 유효 요건이고 정지 조건이 뭐였죠?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긴다고요? 다시 말하면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긴다. 그것도 뭐예요? 유동적 무효고 뭐가 되는 거죠? 유효 요건이 되는 거죠. 이건 나중에 또 한번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유효 요건 하면 어떤 개념이 떠올라야 되냐면 유동적 무효라는 개념이 떠올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의사표시에 관한 유효 요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할 거고요. 오늘은 목적에 관한 유효 요건을 공부할 거예요. 다 못 끝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 능력 요 부분은 시험 범위가 아니지만 용어 정리 차원에서 지금 어떻게 해요?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한 장을 넘겨보시면 박스에 민법상 능력 해가지고 우리 저자분도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라는 걸 정리해 놨고요. 이 부분은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반드시 제가 설명드리는 정도는 반드시 뭐예요? 이해를 해 두셔야 되고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첫 번째 권리 능력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리 능력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권리 능력이라고 하고요. 권리 능력은 누구에게 있냐면 자연인과 법인에게만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인 법인 외에는 다른 존재는 뭘 가질 수 없죠? 권리를 가질 수가 없어요. 따라서 만약에 자연인 법인에게만 권리 능력이 있다는 말은 다른 존재에게 법률행위를 하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무효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유언장에다가 뭐라 써놨냐면 내 재산을 내 사랑하는 강아지 뽀삐하게 준다라고 유언을 작성했어요. 무효의 유효? 무효의 유효? 무효의 유효? 무효죠. 그죠? 왜냐하면 권리는 자연인과 법인만이 가질 수 있잖아요. 개새끼는 강아지는 뭘 가질 수 없어요? 권리를 가질 수 없으니까 강아지에게 한 법률행위는 유효가 아니라 뭐예요? 무효인 거죠. 이거 아주 은근히 잘 틀리시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거나 문제가 나오면 수업 시간에 배운 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해외 토픽이 떠오르는 거야. 돈 많은 개새끼가 막 떠오르는 거야. 이러니까 틀리는 거야 이게. 걔네 나라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안 그래. 우리는 뭐가 있어야지만요. 권리 능력이 있어야지만 법률이 뭐한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그죠? 해외 토픽 떠오르지 마세요. 그죠? 그죠? 잊지 마세요. 그죠? 미국도요. 대부분이 개한테 유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일부 주에 따라서는 그 강아지에게 유언하는 게 가능하고 그럼 강아지가 직접 제사를 받는 건 아니고요. 그 강아지를 뭐랄까 일종의 법정 대리인 해가지고 그 보살펴주는 사람에게 재산권이 가요. 근데 다만 그 사람은 그 재산권을 누굴 위해서만요? 개를 위해서만 쓸 수 있도록 제한이 되는 거지. 개 자체가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는 거의 극히 드물음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화 떠오르지 마시고 그죠? 항상 시험 문제는 뭐죠? 그런 데 파고드는 거겠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자연인과 법인에게만 뭐가 있어요? 권리 능력이 있다. 흥미를 가지시니까 좀 설명드릴까요? 들으시는 거 그냥 시험법이 아니니까. 법인은 안 할 거예요. 진짜로 법인은. 자연인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이 권리 능력이 있는데 우리 민법 3조가 어떻게 해놨냐면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 능력이 있다라고 민법 3조가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출생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권리 능력이 있고 사람이란 얘기잖아요. 그죠? 생존하는 동안이니까. 출생 전은 사람이 아니란 얘기죠. 권리 능력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출생하기 전은 뭐예요? 사람이 아니면. 출생 전을 우리가 뭐라 하죠? 태아라고 하죠. 태아. 그죠? 태아. 사람이 아니에요? 동의하셔야 되겠죠? 그럼 뭐예요? 사람이 아니면. 물건인가요? 태아는요, 엄마 신체의 일부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엄마 몸속에 있는 폐나 심장이나 뭐 소장, 대장과 같은 장기로 봐요. 사람이 아니에요, 태아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임산부가 교통사고 당해서 유산을 하면요. 운전자는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엄마를 다치게 한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러면 보상금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거의 없어요. 그 보험회사 직원 와가지고 7만 5천 원 요래요. 3만 원, 2만 원 막 이래. 왜 그러냐면은 이 태아는 엄마 신체 일부니까 엄마가 다친 거잖아요. 중상이에요, 경상이에요? 경상이에요. 명백히. 왜냐하면 장기간 입원 가려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뭐 신체 장애가 남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경상. 그래서 보상금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험회사 직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임산부가 교통사고 당했다라는 접수가 이루어지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요. 왜 그러냐면 가족들은 자기 자식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보험회사 직원이 가가지고 7만 5천 원입니다 얘기를 하면 흥분하겠죠. 이런 개자식들이 우리 자식을 죽여놓고 막 방방 뜬단 말이죠. 그죠? 왜 그러냐면 태아는 뭐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네요. 사망 후에는 우리가 뭐라 그러죠? 시체라 그러나요? 시신. 좀 유식한 말로 시신. 사람이 아니죠? 그럼 뭐예요? 네, 물건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심장이 멈춘 순간 뭐로 바뀌어요? 물건으로 바뀌게 되고요. 우리는 자연인과 법인에게만 뭘 인정해요? 권리, 능력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뭐가 될 존재죠? 물건으로 전할 존재죠. 굳이 열심히 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잖아요. 그죠? 생각해보면은 저는 막 제가 만약에 대통령을 저보고 하라 그래봐요. 저 안 할 것 같아. 왜냐하면 해봐요 5년인데 5년 후의 삶이 행복하지도 않잖아요. 그죠?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4년 만에 쫑쳤잖아요. 그 무슨 5년만 살 것도 아니고 뭐 굳이 그걸 하겠다고 막 방방 뜨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고. 물론 뭐 제가 무슨 뭐 좀 덜 떨어진 인간인지 모르지만 국가 민족을 위해서 제가 뭔가를 하겠다. 뭐 저는 그게 받아들이면 좋지만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극단주의자거든요.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 민족이 잘 먹고 잘 살려면은 재벌들을 국유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국유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그런 거를 주장해봐요. 총 맞아 죽든지 아니면 뭐 표도 주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참 묘한 게 뭐냐면 뭐 삼성이 위험하면 막 우리가 막 고민해. 뭐 삼성이 이재용이 무슨 경영권을 확보 못할 것 같으면 걱정해. 뭐 재벌을 우리가 뭐 걱정해. 솔직히 삼성이 이재용 거예요. 솔직히 주식의 70%는 외국인 건데 다시 말하면 국내 기업도 아니잖아요. 따지고 보면 뭐 그러니까 삼성이 잘 된다 그러면 흐뭇하고 애플이 잘 팔린다 그러면 우리는 막 가슴 아파하고 뭔 짓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거 아무 의미 없고요. 실제로 저는 그 재벌들 다 국유화해 가지고요. 다 국유화 시켜가지고 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는 개갈이 안 나요. 솔직히 국유화 여러분들 그 푸틴 있죠. 푸틴 러시아 대통령 그죠? 굉장히 인기죠.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대통령 2번 했죠. 2번 했는데 3번 연임이 안 되니까 쫄따구한테 대통령 시키고 지는 뭐 했어요? 국무총리 했죠. 국무총리하고 나서 또 다시 뭐예요? 대통령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푸틴은 독재자인가요? 아닙니다. 민주적 선거에서 선출된 사람이고 명백히 삼선하지 않고 뭐 뺏기 안 했어요? 재선 뺏기 안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5회 연속 대통령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러시아 사람이 이 사람은 엄청나게 지금 뭐라 그러죠? 그 지지도 엄청나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요 간단히 말해서 러시아 국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줬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푸틴 이전에 우리나라에 러시아 무기들 되게 많았죠. 그죠? 왜요? 러시아가 못 살았어. 그래가지고 이 한국 이 구석에 와가지고 춤추고 빨개 먹고 맞아 막 이래고 돈 벌었는데 지금 있어요? 없어요. 러시아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아요. 왜 그러냐면 푸틴이 뭔 짓을 했냐면 그 러시아는 석유 재벌이 있었어요. 산유국이잖아 애들이. 석유 재벌이 있었는데 이 석유 재벌의 재산을 뽑아가지고 다 국유화시켰습니다. 국유화시키니 가지고 뭐 했어요? 기름값 낮추고 그 다음에 고용을 증대시켰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 삼성이 지금 연봉 많잖아요. 근데 걔네들 뭐라 그래요? 야근해서 힘들대. 뭐하러 야근해? 2배를 뽑으면 되잖아. 다시 말하면 그죠? 이래가지고 연봉이 1억이라면 한 사람 더 뽑아서 5천만 원씩 나눠가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야근다는 행복한 거 아니야? 근데 왜 그거를 1억 주면서 밤새도록 일을 시키냐고. 그래서 막 가로로 죽고 막 그러잖아요. 얘는 그런 거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석유 재벌의 재산을 다 뺏어가지고요. 국유화시킨 다음에 고용을 뭐죠? 2배, 3배 늘리고 기름값, 석유값을 따라뜨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국민들 소득이 올라가니까 해피해지죠? 해피해지니까 이 사람 뭐예요? 엄청난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과거에 러시아가 완전히 삼류국가로 전락했다가 푸틴이 들어서면서 어떻게 다시 강대국으로 돼가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그렇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국민들이 잘 먹게 잘 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석유 재벌은 없이 뭐가 있어요? 삼성, LG 하는 재벌들이 있잖아요. 다 국유화시켜야 돼요. 그다음에 노조도 해체시켜야 돼요. 해체시킨 다음에 다 뭐예요? 국유화시키고 고용을 뭐예요? 2배, 3배로 올려야 돼요. 항상 우리가 문제되는 거는 이건희가 이재룡이 많으면 삼성 망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이제는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이 한 사람이 어떤 능력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보다시피 능력도 없잖아요. 걔가. 뭐 능력이 있어 걔가. 그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싹 국유화시켜야 돼요. 국유화시켜서 싹 뭐예요? 고용을 확대를 하고. 그죠? 다시 말하면 공무원도요. 저는 50% 다 잘라야 돼. 공무원들. 다 잘라야 돼. 세상에 저를 보니까 무슨 시골에 읍내에 있는 읍사무소가요. 일주일 동안 하는 게 뭐죠? 주민등록번 3개 발급했더라고. 3개. 3개 발급했는데 직원이 50명이야. 뭐하러? 뭔 미친 짓이야 이게. 저는 읍사무소 면서 다 폐지하고요. 자판기 갖다 놓으면 되고요. 그죠? 인터넷 다 되잖아요. 그죠? 다 폐지해야 돼. 그래야지 살아요. 안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우리나라는 어제 이재명도 그런 얘기 하던데 어떤 혁명적인 방법이 없는 한 이게 개선되질 않아요.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왜 노르웨이 고등어는 우리나라 싼데 그죠? 노르웨이는 잘 사고 우리는 못 사냐고요. 그죠? 돼지고기도 그렇잖아. 우리나라 돼지고기는 드럽게 비싸죠. 삼겹살 그죠? 근데 우리나라 농민들은 못 살아. 근데 미국 돼지고기는 싸잖아. 근데 미국 농민들은 잘 살아. 뭐가 잘못된 거예요? 뭔가 구조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거죠. 뭐가 얘기 나왔죠? 아무튼 저는 대통령 할 마음이 없어요. 아마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암살당할 것 같아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지 않는 해결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학도 좀 제발 미국 가지 말고 덴마크, 스웨덴, 노르 이런 데 가가지고 왜 걔네들은 10시에 출근해서 오후 3시에 퇴근하는데 잘 먹고 잘 사는지. 그잖아요. 그죠? 그 연구 좀 하고 와야지. 우리는 그리고 막 위준자들 그러잖아요. 뭐 노력하면 잘 사는데 뭔 개코나. 우리 국민처럼 노동시간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 있어. 전 세계 최고자 노동시간이. 그러면 우리 국민은 전 세계에서 제일 노력하는 거야. 근데 왜 못 살아? 못 사는 게 왜 불행해 우리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굉장히 뭔가 잘못된 거죠. 아이 흥분했네. 그래서 전 대통령 할 마음이 없습니다. 아무튼 권리능력. 그 다음에 의사 능력이죠. 저는 이렇게 나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꾸 TV 보다 보면 답답해요. 그러니까 본질이 왜곡돼. 막 법인세도 문제도 있잖아요.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 게 법인세를 인하한 이유가 뭐죠? 인하한 이유가 법인세를 인하하면 그만큼 기업이 뭐예요? 돈이 많아지니까 뭘 한다고요? 투자를 많이 한다고. 그죠? 투자 안 했죠? 그죠? 법인세를 그래서 인상한대요. 인상한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기업들이 어려워질 거래요. 어려워질 거기 때문에 절대로 인상하면 안 된다. 이거 개소리죠. 이게 법인세는 매출액에 부과하는 세금이 아니잖아요. 기업의 이익에, 순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업이 벌었고 지출을 다 한 다음에 순수하게 남은 돈에다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법인세가 심지어 90%가 되더라도 기업은 어려워지질 않아요. 이익이 작을 뿐이지. 만약에 이익이 없으면 법인세 안 내도 돼요. 근데 이거를 자꾸 우리 이거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사람들은 법인세를 마치 뭐처럼 생각해요? 부가가치세처럼 그냥 매출에 부과하는 세금이라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건 아무 상관없는 거거든요. 법인세 지금 25%인가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50%로 올려야 돼요. 왜요? 이렇게 올려야 걔네들이 뭐예요? 많이 남겨봤자 세금 떼잖아요. 그죠? 그럼 뭐 하겠어요? 적어도 투자하겠지.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죠? 다시 말하면 기업에 자꾸 장부상 이익이 많이 남으면 세금으로 뺏기잖아요. 그러면 안 남기기 위해서 뭐 하겠습니까? 투자를 열심히 하겠죠. 남기면 세금을 많이 걷어서 국가가 지출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막 이상한 논리로 해가지고 하니까는 막 답답하고 막 열도 받고 그래요. 저는 토론 보다 보면. 자, 의사 능력입니다. 자, 의사 능력이라는 것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뭐예요? 의사 능력이고요. 이것이 없는 사람, 결여된 사람을 우리가 의사 무능력자라고 하고요. 의사 무능력자가 법률행위를 하면 뭐가 되냐면 무효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저번 때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무효라는 말은 효과가 없다는 말이에요. 매매 계약을 했는데 그 매매가 무효면 대금 안 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무효라는 말은 결국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무능력자가 법률행위를 하면 무효가 된다는 말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의사 무능력자는 뭘 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무능력자와 우리 민법은 책임 무능력자는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사 무능력자가 법률행위를 하면 뭐가 됩니까? 무효다. 따라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뭘 지지 않습니까? 책임지지 않는다. 꼭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누가 의사 무능력자냐? 젖먹이 어린아이는 의사 무능력자입니다. 자, 이런 얘기죠. 3살 먹었어요. 그래도 출생했으니까 뭐는 있어요? 권리 능력은 있지만 3살 먹은 아이가 스스로 뭐 할 수는 없어요? 의사를 결정할 수는 없으니까 의사 무능력자고 자신 행위에 대해서 뭘 하는지요? 책임을 안 지는 거죠. 제가 이번에 정유라신가요? 그죠? 정유연인가? 그 아가씨 그 여자 좀 이상하죠. 좀 정신 상태가 막 온몸에다 문신하고 그죠? 저는 레슬링 선수인 줄 알았어. 막 그죠? 레슬링 선수인 줄 알았어요. 프로 레슬링. 근데 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오늘 보니까 다 누구 탓해요? 엄마 탓하죠. 얘는 의사 무능력자인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사회가 안 되는 것 같아. 사회가. 그러니까는 태어날 때부터 흔히 말하는 금수저잖아요, 그죠? 금수저고 엄마도 제정신이 아니잖아, 솔직히. 그러니까 엄마가 제정신이 아니니까 딸 교육도 뭐죠? 제대로 못 해가지고 이화여대를 들어갔는데 대학은 한 번밖에 안 갔대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이 사회가 안 됐고 얘는요 도주 못 해요. 도망 못 다녀요. 도망 다니려면 본인이 뭐예요?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데 얘는 지 손으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도망 다니면서 누군 있어야 돼요? 보모는 있어야 되고. 그죠? 도망 다니면서 누군 있어야 돼요? 운전기사도 있어야 되고. 이런 사람은 도망 다니지도 못합니다. 그죠? 아마 내가 봤을 때 이 여자에 대한 최고의 징벌은 수배하고 안 잡는 거야. 무슨 말이죠? 수배만 하고 안 잡으면 한 2달만 돼도 완전히 사람이 뭐예요? 진이 빠져가지고 애 안고 먼저 지하철역 앞에 노숙자로 발견될 거예요. 이런 스타일은. 제가 봤을 때는 나이만 들었지 뭐예요? 이게 의사 무능력자가 아닌가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는 그 나이 들어서 나중에 이 여자도 이제 50대 60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뭐 이렇게 노숙자 정도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좀 가슴 아프더라고. 또 애는 또 이렇게 일찍 났어. 20살인데 애가 2살이요? 맞죠, 그죠? 20살인데 애가 2살이야. 18살에 났어. 그럼 17살에 임신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애도 빨리 났어. 아무튼 이런 애가 뭐예요? 의사 무능력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취자. 만취자도 사람이죠. 권리 능력이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만취 상태에서 스스로 뭐 할 수 없어요? 의사를 결정할 수 없으니까 의사 무능력자인데, 근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몇 살부터 의사 능력이 있느냐 명확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아까 말한 정윤아 씨 같은 경우는 20살 먹었는데도 의사 무능력자 같거든요. 뭐 어떤 똘똘한 아이는 10살만 돼도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의사 능력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사람에 따라 달라요. 딱 부러지게 몇 살부터 의사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만취자도 굉장히 애매해요. 왜냐하면 얼마나 술을 처먹어야 만취자냐 모르죠. 저같이 술 못 먹는 사람은 소주 한 병만 먹어도 만취자고. 술 잘 드시죠? 술 잘 드시는 분은 제 친구 중에 소주 10병 먹어도 운전도 잘하고요. 뭐 걸도 피부로도 안 나와. 이런 친구가 있어요.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죠? 사람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래서 요것들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기억하되, 다만 우리가 앞으로 의사 무능력자면 머릿속에 떠올라야 될 사람이 만취자가 아니라 수면 중인 자야 된다는 거예요. 자빠져 자고 있는 사람. 이걸 꼭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왜냐하면 제가 자빠져 자고 있더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뭐는 있어요? 권리 능력이 있지만 잠을 자고 있는 제가 스스로 뭐 할 수는 없어요? 의사를 결정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가장 대표적인 의사 무능력자가 누구라고요? 수면 중인 자. 그래서 앞으로 의사 능력이 없더라도 상관이 없다 그러면 자빠져 자고 있더라도 뭐예요? 상관이 없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이해가 되고, 자꾸 만취자를 떠오르시게 되면 애매하고 뒤뒤뭉실하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게 되니까 수면 중인 자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람들은 애매하기 때문에 우리 민법은 이렇게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유용화, 정형화해서 따로 규정하고 있어요. 유용화, 정형화한 제도를 뭐라 하냐면 행위 능력이라고 해요. 행위 능력. 이 행위 능력이란 말은 앞에 요게 빠져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법률 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뭐예요? 행위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미성년자라고 축구 못해요? 미성년자라고 밥 못 먹어요? 먹잖아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뭘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냐면 법률 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뭐예요? 행위 능력인 거고요. 이것이 결여된 사람, 이것이 부족한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제한 능력자라고 하고, 제한 능력자가 법률 행위라면 뭐 할 수 있냐면 취소가 가능한 거죠. 다시 한번요. 독자적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행위 능력자라고 하고요. 이것이 결여되거나 제한된 사람 우리가 제한 능력자라고 하고, 제한 능력자가 법률 행위를 하면 뭐 할 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가 있다. 그러면 제한 능력자가 누가 있느냐? 세 가지입니다. 첫째, 미성년자입니다. 만 19세 미만입니다. 19살 미만이면 뭐죠? 미성년자고,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하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죠. 명백히 정유라 씨는 성년자죠. 19살이 넘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이 21살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명백히 성년자고, 따라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나는 몰랐어요. 엄마가 시켰어요. 그랬어요. 이런 것만으로는 뭐 되지 않습니까? 용서되지 않는 거죠. 근데 보면은 그 이상한 띨띨한 여자애 때문에 지금 난리 났죠. 이화여대. 그죠? 교수도 좀 깜빵 같잖아요. 그죠? 그 사람, 저도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 이게 학교 측에서 학점에 대해서 이렇게 좀 뭐랄까 좀 압력이 들어와요. 그러니까는 뭐 교수님 그거 F 너무 많은데 막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고. 근데 그거를 교수 입장에서는 거부하기 힘들어요. 근데 만약에 저도 그래서 가라로 좀 몇 명 해줬거든요. 몇 명, 수십 명 해줬네. 근데 이게 만약에 걔가 그 중에 정유라가 있으면 저도 깜빵 갔잖아요. 저도 가라로. 이것들은 시험도 한 번도 안 보고 그런데도 학교 대학 측에서 아이고 F 내시면 안 됩니다. 막 이러니까 그냥 어떻게 그냥 가라로 이렇게 그냥 대충 해줬거든요. 근데 아유 아무튼 참 이상한 애 때문에 나라가 아주 그냥. 두 번째, 피한정 후견이라는 게 있습니다.
피한정 후견인의 개념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능력이 부족한 자로서 법원에서 한정 후견 개시 선고가 있는 사람을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하고요. 피한정 후견인이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했을 때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비슷하다. 아, 그것도 아니네. 세 번째, 피성년 후견인이 있어요. 피성년 후견인은 능력이 결여된 자로서 법원에서 성년 후견 개시 선고가 있는 사람 피한정 선고고요. 차이점 뭐냐면 피한정 후견 쉽게 말하면 동의를 얻으면 스스로가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피성년 후견인은 능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스스로 행위를 못하는 사람이 피성년 후견인이에요.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은 동의를 받았든 안 받았든 법률행위라면 무조건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어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롯데그룹의 신교코 회장님 계시잖아요. 그죠? 그분의 동생이 우리 오빠를 피성년 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왜 그런 거죠? 만약에 신교코 회장이 피성년 후견인이 되면 이분은 아무것도 못해요. 동의를 받고 하든 안 하고 하든 이 사람이 하는 행위는 다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으니까 그 신교코 회장과 반대편에 있는 둘째 아들 입장에서는 자기 아버지를 뭐예요? 무력화시키고 자기의 롯데그룹 경영권을 완벽하게 뭐예요? 확보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모를 쑤셔가지고 아마 한 것 같고. 근데 법원에서는 뭐라고 판결을 내렸냐면 피성년 후견인이 아니라 피한정 후견인으로 결정을 내려줬어요. 왜냐하면 법원에서 보니까 결여된 정도는 아니고 약간 부족하다. 약간 띨띨한 것 같다. 노안이 돼서. 결정을 내렸고. 그러면 이제는 신교코 회장은 동의를 얻으면 법률을 할 수 있죠. 스스로이죠. 그러면 이제 동의를 해줄 수 있는 법정 대리인이 누구인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법원이 큰아들이 후견인이다 이렇게 지정해버리면 큰아들 편 손드는 거고 둘째 아들이 후견인이다 그러면 둘째 아들을 손들어 증표이 되니까 결국은 제3의 로펌, 법률사무소를 법정들이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신교코 회장이 이제 자기가 뭔가를 하려면 법정대리인 법률사무소에 뭘 얻어야 돼?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말은 이 양반은 자기 행위를 할 때마다 변호사와 상의를 해서 행위를 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이분의 이익도 뭐예요? 보호해주고 뭐 그런 결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판결 보면서 참 그러니까 뭐죠? 솔로몬의 선택이라는 얘기죠. 굉장히 합리적인 판결이었다라고 제가 느낌 받았거든요. 아무튼 요 세 가지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제한 능력자라고 법률행위라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요 정도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죠? 우리가 안다는 전제에서 들어간단 말이죠. 다시 한번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뭐예요? 권리 능력. 자연인과 법인이 권리를 가질 수 있고요.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의사 능력이고 이것이 없는 사람이 의사 무능력자인데 의사 무능력자는 법률행위를 하면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 누가 있느냐? 자빠져 자고 있는 사람이 대표적인 뭐예요? 의사 무능력자다. 그 다음에 독자적으로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행위 능력이고 이것이 결여된 사람이 누구예요? 제한 능력자인데 제한 능력자는 법률행위를 하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고요.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이 제한 능력자다. 따라서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이 한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가 있다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특별 효력 요건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게 뭐라고요? 유동적 무효인데 이건 나중에 하자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우측에 법률행위 목적입니다. 자, 지금 어디 왔냐면 목적에 관한 유효요건을 보자는 거예요. 그죠? 목적이 있고 이것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첫 번째 2에서 목적이 뭐죠? 확정성이 나와 있죠. 우측 카드는 8까지 나와 있는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목적이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라도 확정될 가능성만 있으면 그 법률행위는 뭐예요? 유효하다. 그래서 말 조심하셔야 돼요. 법률행위가 성립하고 유효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확정되어야 한다는 X예요.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 오해. 다시 말하면 확정성은 확정 뭘 말하죠? 가능성을 말한다는 거 양가로 2번에 나와 있으니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넘겨보시면 두 번째 뭐가 나오냐면 목적의 가능성이 나와요. 일단 가능해야 유효하고요. 불가능하면 뭐예요? 무효인데 문제는 의 나와 있고 두 번째가 나오는데 자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지우는 이유가 많이 적을 겁니다. 일단은 오늘은 뭐 너무 많아서 안 적어도 돼요. 나중에도 할 때 하겠죠, 그죠? 나중에 반복할 때 적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은 무슨 말인지 뭐예요? 개념만 좀 생각해 보자고요. 자, 정리해 보면 가능하면 유효하고 불가능하면 불능이면 무효일 텐데 첫 번째 생각할 것은 판단 기준입니다.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과학적 물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통념, 거래 관념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가능 불능을 과학적 물리적으로 판단하게 되면 불가능한 것이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드는 얘기가 한강에 빠진 반지를 건지기로 계약했다면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하더라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능한 거예요. 뭐로 따지면요? 과학적으로 따지면.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불가능한 거다. 왜냐하면 가능 불가능을 과학적 물리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따라서요? 사회 통념에 따라서 따지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불능이 둘로 나뉩니다.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으로 나뉘고요.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법률 행위시를 기준으로 해요. 법률 행위를 하기 전에 이미 불가능하면 이걸 우리가 원시적 불능이라고 하고요. 법률 행위를 했을 때는 가능했는데 법률 행위를 한 후에 불가능하면 이게 뭐죠? 후발적 불능이 됩니다. 이런 얘기겠죠. A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했는데 계약하기 전에 건물이 없다면 그것은 뭐예요? 원시적 불능이고 계약할 때는 건물이 있었는데 나중에 불타서 없어졌다면 그것은 뭐예요? 후발적 불능이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원시적 불능은 다시 둘로 나뉩니다. 원시적 전부 불능과 원시적 일부 불능으로 나뉘는데 만약에 원시적 전부 불능이라면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행할 필요도 없고 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저번주에 했던 겁니다. 했나 안 했나? 다만 원시적 전부 불능에 대해서 계약 차걸자가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고요. 상대방이 원시적 전부 불능에 대해서 선이고 무과실이라면 원시적 전부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체결자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책임을 뭐라 그러냐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합니다. 책임의 범위는 신뢰이익을 배상하되 이행보다 클 수는 없어요. 저번 주에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원시적 일부 불능입니다. 원시적 일부 불능도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법률행위 중에서 매매 경우에는 담보 책임이 문제될 수가 있습니다. 이 담보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 주도 안 했기 때문에 설명 안 드릴 겁니다. 그죠? 이 정도. 원시적 일부 불능도 어떻게 해요? 무효다. 왜냐하면 일부가 무효면 뭐예요? 전부가 무효이기 때문에. 다만 매매의 경우에는 담보 책임 문제될 수가 있다 정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합니다. 따라서 이행을 못하게 됐다 하더라도 뭘 져야 되냐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책임을 어떻게 질지는 둘로 나뉩니다. 첫째,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이때는 무슨 책임이냐면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가고요. 책임의 불이행 중에서도 할 수 없어서 못하는 뭐가 됩니까? 이행불능이 되고요. 이행불능이므로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제할 수가 있고 해제한 후에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에게 뭐가 있으면요? 고의나 과실이 있으면 무슨 책임이요? 채무불이행 책임을 집니다.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어요. 그럼 이건 무슨 문제로 가냐면 위험부담 문제로 가는 거죠. 자, 위험은 원칙적으로 누가 부담하냐면 채무자가 부담하게 되고요.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무슨 말이었죠?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었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는데 채권자가 부담한다는 말은 채권자의 매수인은 후발적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의미인데 언제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하느냐? 첫째, 채권자가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두 번째, 채권자가 수령 지체 중에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는 누가 위험 부담하죠? 채권자가 부담합니다. 좀 많죠? 제가 적는데 저도 힘들거든요. 읽는데 이걸 왜 적었을까요? 이게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기서 시험 문제가 많은 애는 6문제까지 나옵니다. 6문제까지 굉장히 많이 나는 부분인데 일단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은 어디까지만요? 여기까지만. 원시적인 가능한지 불능인지는 과학적 물리적으로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통념에 따라서 판단하고 법률행위 전에 불가능한 원시적 불능은 뭐가 돼요? 무효고 후발적 불능은 뭐죠? 유효다. 까지 기억하시면 되고 저번주에 수업 들으신 분들은 뒷부분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요것도 많은 양을 좀 줄인 거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숙지할 필요는 있긴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계약법 할 때 또 다시 한번 또 검토를 할 겁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26페이지 하단에 확인 문제가 나오죠.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26페이지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만으로 묶은 것은 기억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 성립 시에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 무효이다. X 확정 가능성이죠. 따라서 나중에라도 확정될 가능성만 있다면 유효하기 때문에 기획번은 뭐죠? X입니다. 니은번 원시적 불능이에요. 그럼 보자고요. 자, 원시적 불능은 원칙이 뭐예요? 무효지만 계약 체결사의 과실 책임 문제 될 수 있죠. 니은번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는 무효이나 계약 체결사의 과실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O 맞는 질문이죠. 디귿번 당사자의 귀책 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이 됐어요. 일단 당사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다, 고의 과실이 없다, 후발적 불능이 되면 위험 부담이잖아요. 근데 위험 부담이라는 것은 유효하기 때문에 누가 책임을 지느냐 문제거든요. 따라서 이건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유효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후발적 불능은 귀책 사유가 있든 없든 뭐 한 거예요? 유효한 거니까 디귿번은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리얼번 일부 불능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다. 요거죠. 원시적 일부 불능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무효다. 왜냐하면 일부가 무효면 뭐예요? 전부가 무효니까. 따라서 맞는 질문이고 틀린 것은 뭐죠? 기억 디귿해서 2번이 답이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정리해 드리는 정도는 좀 체계적으로 좀 머릿속에 숙지할 필요가 있고요. 관련된 문제가 5문제 나온다 그랬어요. 그죠? 까다로울 수 있으니까 좀 생각해 보시고 아우 뭐 이렇게 어려워 걱정하지 말자. 중요하기 때문에 저하고 시험 볼 때까지 한 10번 이상 반복할 거라서 제가 적기 싫으면 일단은 어떻게 해요? 안 적어도 된다고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죠? 좀 쉬었다가 이제 목적의 적법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